지난 시간 바이러스 전쟁을 도연신 작가의 책을 역사적인 이야기죠. 바이러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인류 문명을 한번 스케치를 쭉 했었는데요. 만일 이 바이러스 전쟁을 시로 표현해 본다면, 더구나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일어나는 바이러스 전쟁을 시로 표현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고 시인이면서 인문학자인 일본에서는 한국의 지성인 하면 이어령 박사를 꼽는다 정도로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적은 글 중에 혼자 누운 날이라는 그 책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거 누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네, 제가 읽을 수밖에 없겠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많은 생명들이 있다. 머리카락 수만큼, 자라나는 손톱 길이만큼, 더 많으면 수십억, 수백억 세포의 내 안에는 다른 생명들이 산다. 그것들이 날 위해서 오늘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면역체를 만들어내느라고 몸뚱이에 신혈을 일으킨다. 기침을 하면 허파가 울린다. 기침을 하면 기도에서 가래가 나온다. 기침을 하면 누선을 적시는 눈물이 맺힌다. 그 작은 생명들이 소리 없는 함성을 지르며 싸우는 전쟁의 소리를 듣는다. 오물은 디지털 체온기는 38도 5부 어디에선가 또 나도 모르게 독한 바이러스와 싸우다가 죽어가는 내 안에 작은 생명들이 보내는 신호. 내 안에는 많은 생명들이 있다. 머리카락 수만큼, 지문의 소용돌이만큼.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싸우는 전쟁의 소리. 예. 이것이 바로 이 혼자 누운 아픈 날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세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60조 개에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각 세포마다의 그 10만 개 정도, 건강한 사람 10만 개, 좀 더 작은 사람은 3만 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한 10,000개 정도의 이 털이 있다고 합니다. 각 세포마다. 그러니까 우리 온몸은 이렇게 여러 많은 세포들이 수십억, 수백억 세포, 백조의, 그죠? 수십조의 세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세균이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을 만들어내느라고 참 싸우고 몸뚱이에 신혈을 일으키죠. 전쟁의 소리로 들은 것입니다. 소리 지르며, 함성 지르며 싸우는 전쟁의 소리. 그래서 허파도 울리고 카레가 나오면서요,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어디에선가 바이러스와 함께 싸우다가 죽어가는 생명의 신호들을 느끼면서, 내 속에는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구나. 머리카락 수만큼, 지문의 소용돌이만큼. 그렇게 이어령 씨는 표현했습니다. 이 두꺼운 책 한 권이요, 이 시의 한 페이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입니다. 그만큼 요약이 많고요, 리듬감이 있는 게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하게 되는 이병률 씨의 이별을 만나고자 한다에 보면 첫 번째 시가 이 시거든요. 집이 비어 있으니 며칠 지내다 가세요. 바다는 왼쪽 방향이고 슬픔은 집 뒤편에 있습니다. 더 머물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 집에 잠시 머물 다음 사람일 뿐이니 당신은 그 집에 살다 가세요. 시의 서두에서, 이런 시집의 서두에서 이 글을 적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병률 씨가 자기 집을 이렇게 어디 가는 동안에는 비워놓고 누구든지 와서 그 집에 살다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나 또한 그 집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집을 소유로 보지 않고 내가 그 집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길임을 알고 사람들 초청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 영상을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선의 이병두입니다. 새로운 책을 냈습니다. 이번에 낸 책은 장르가 시고요. 제목은 이별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 아쉽죠. 아쉬운데 저는 또 적응을 또 잘 하는 편이기도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미뤄뒀다가 만나는 일도 또 분명히 기쁠 테니까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슬픔은 굉장히 좀 단단하거든요.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무엇, 저는 슬픔의 힘으로 굉장히 좀 건강하고 단단하게 살고 있다는 기분인데, 이것이 좀 제목이 오면서 조금 시집이 좀 개인적인 어떤 세계에 빠져있는 어떤 시인의 내면으로 비출까봐, 그럼 이 단어를 좀 바꿀까? 라는 생각도 했죠. 이별이란 말로 대체되면서 좀 다른 묘한 울림을 갖지 않나? 저한테 생각이긴 했는데, 네. 지지난 봄이었는데 벚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그 아래서 사진도 찍고 좀 이렇게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새가 한 마리가 와가지고 계속 떠들어요. 그 나무 위에 앉아서. 그 새가 그 꽃을 통째로 따서요. 똑똑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제 벚꽃은 5겹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그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저 앞으로. 판타지인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너무나 멋있겠는데?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굉장히 그 판타지가 극대화됐을 텐데, 그때는, 사랑의 감정을 가슴에 품어본 적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나는 처량하게 앉아있는데, 저 새는 나한테 어떤 말을 거는 걸까? 어떤 바디랭귀지를 하는 걸까? 라고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되게 프로펠러처럼 꽃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그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은 새예요. 그죠? 새의 언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쓰여진 시입니다. 제 팔뚝 정도의 굵기가 되는 굉장히 굵은 붓으로 그냥 공한 큰 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 이제 물로 이렇게 글씨를 쓰고 저쪽에서 다 시 같은 걸 쓰세요. 그리고 저쪽에 가서 저쪽에서 다시 끝나고 돌아올 때 되면 이 글씨들이 다 말라있기 때문에 그게다 이제 또 쓰고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봤죠. 저 혼자도 보고 우리 돌아가신 박은서 작가님하고도 그 풍경 앞에서 그냥 너무 잔잔하고 소소한 풍경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활자를 다루고 문자를 다루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크게 느꼈던 무엇인데, 그런 아름다움은 또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좀 슬프게 울컥하는 걸로 조금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를 쓰자, 내 인생에 남기고 가는 어떤 발자국들, 그런 것들을 시 한 편에 좀 담아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오후에 카페 가서 썼죠. 제가 사랑 이야기를 쓰면, 제가 과거에 했던 사랑 이야기를 쓰고 함께 사랑했던 연인 이야기를 쓰면 굉장히 그 입자가 독특하다, 굉장히 절실하고 강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마도 그쪽으로 저를 조금 엮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잘 묘사한다고 말씀하셔서 좀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어떤 독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무슨 질문을 하면 그냥 어떻게 질문할 거라고 상상하는 그런 어떤 크기, 범주가 있는데 그 이상을 말해버린대요, 제가. 그건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세이 쓸 때 저를 많이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문장 철학하고도 조금 맞물려 있는 것 같고, 누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용기를 내고 힘들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뻔한 대답을 하고 있는 저는 조금 이병률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활짝 이렇게 좀 만개한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이 비어있으니 며칠 지내다 가세요. 바다는 왼쪽 방향이고 슬픔은 집 뒤편에 있습니다. 더 머물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 집에 잠시 머물 다음 사람일 뿐이니 당신은 그 집에 살다 가세요. 저는 집이 없는 기간이 되게 많아서 여행을 갈 때 이제 작업실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집을 빌려줬던 적이 꽤 있었고요. 근데 그 집에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메모를 한 장씩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가세요. 빈 집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좋고, 이게 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서랍 안에다 차곡차곡 모아두는데, 처음 남기신 분은 김은 작가예요. 따뜻하게 잘 있다 갑니다. 그렇고요. 또 김현수 작가도 하루 이틀 머물다 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렇게 뭘 남겨주고 가셔서 되게 좋았던. 물론 이제 다른
독자분인데 정말 얼굴도 모르는 분이 가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한자 남겨놓고 가시는데 나중에 한 권의 책이 될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앨범 같은 데다 잘 붙여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길 수 있으면 세상에 인쇄되지 않은 한 권의 어떤 책이 될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습니다. 예, 시인의 영상을 잘 보셨지요? 예, 이 시일이 오늘의 시집을 또 짓게 되었습니다. 이병률 씨의 문장이라는 시가 94페이지에 나옵니다. 책을 펼치는데 작은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눌러 죽였다. 검은 글자 사이에서 검은 글자가 되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문장. 책을 펼쳤을 때 작은 벌레에 기어다니는 모습. 근데 콕 눌러서 보니까 글자 사이에서 검은 글자가 되었다. 이 책 안에서 책의 세계에서는요, 벌레조차도 이렇게 글자가 되고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가 꼭 길어야만 되는 건 아니죠. 굉장히 짧은 시들이 있는데 특별히 일본의 하이쿠 시가 그런 시거든요. 5자, 7자, 5자에서 총 17자로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압축하는 그런 시가 됩니다. 여기 있는 시를 몇 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잠시 영상으로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저는 하이쿠 시에 되게 재밌었던 시가 한 2구절 정도 기억이 나는데, 뻐꾸기가 밖에서 울고 있다. 나는 나갈 수가 없다. 지금 안에서 똥을 누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의 전문입니다. 봄의 소식을 알리는 뻐꾸기의 소리를 나도 동참하고 싶지만, 지금 나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참아 나갈 수 없는 그 아쉬움을 표현한 거죠. 내가 이렇게 모기가 물렸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올해도 내가 살아있으니. 이 모기가 물렸다는 게 내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기를 물린 자신을 보면서 참 내가 올해도 살아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시기들입니다. 많은 시들 있었지만 제가 특별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하이쿠 시 중에는 다다 토모의 이런 시가 있었어요. 이 숫도 한때는 흰눈이 얹힌 나무 가지였겠지. 자, 여기 숫이 보이죠? 숫이 하얗게 타서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얀색은 지금은 이렇게 타서 하얗지만 원래는 푸른 나무 가지에 흰 눈을 얹고 있었다. 이 시 저는 딱 듣는 순간 필이 확 꽂혔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 다 스며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보지만 한때 성자 아니었던 죄인도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죄인 아니었던 성자도 없습니다. 이 지금 하얗게 타고 있는 이 숯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푸른 날에 흰눈을 얹었던 시절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면적으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계보적으로 볼 수 있는 통전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 용사들 중에서도 아마 각기 다른 형편에 있겠지만 코로나 시절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속에 좀 말수가 없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친구가 군대 오기 전에는 혹은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쾌활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면서 마음이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의 이 모습만 보면서 이 친구가 왜 이래 나에게 말을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친구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으로 앞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도 지금의 그 모습만 보지 말고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통전적으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도연의 이 유명한 시가 있죠. 수백 번을 퇴고했다는, 자르고 다 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게 이 구절이라고 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 제목을 찾다가 저를 연탄이라고 찾았는데 연탄이 아니었고요. 너에게 묻는다 였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요즘 연탄 사용하지 않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집집마다 연탄을 태웠습니다. 까만 연탄이 12시간 이렇게 불이 연결되죠. 밑에 연탄을 열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 서민들의 가정에 이렇게 추위를 넘어가게 해주는 그런 연탄이었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활용이 아니죠. 다 타고 남은 하얀 연탄을 길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차가 수거해 갑니다. 사람들이 길 가다가 연탄재를 툭툭 차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저도 차고 다니기도 했는데. 근데 너에게 묻는다는 거죠. 이 연탄은 자기를 완전히 태워가지고 까만색에서 하얀색이 되도록 그렇게 온전한 헌신을 하고 뜨거운 걸 함으로써 이렇게 자신을 불태웠는데, 그렇게 네가 함부로 연탄을 찰 자격이 되느냐?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진짜 뜨거운 삶을 살아간 적이 있느냐? 너에게 묻는다. 이렇게 축약된 언어로 시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이제 이 시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민복 시인을 독서 캠프에서 한번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정말 이웃 아저씨 같은 수수하고 이렇게 친근한 외모를 가지셨는데요. 그의 시적 감성은 아주 날카롭고 또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따뜻함이 이렇게 스며 있었어요. 간단한 시 한 편인데 반성이라는 시입니다. 뭘 반성했느냐? 늘 강아지를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 만져야 한다. 저도 강아지 어릴 적에 우리 집에 키운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귀엽다고 가서 막 손을 만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라죠. 강아지 만지고 나면 꼭 손을 씻어라. 세균이 거기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인데, 만약 강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강아지는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나름 자기를 관리할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세균 덩어리로 생각한다는 거죠. 강아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손을 씻고 나서 강아지를 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반성해 본다는 거죠. 강아지 입장에 바꿔 생각해 봐. 한민복은 그렇게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이 한 신부님이 이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강아지만 지고 손을 씻었다.
만져야지.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이제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노래, 시에 곡조를 붙이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죠. 자, 참, 요즘은 이렇게, 잘 글을 안 적지요. 근데 저 어린 시절에 봐도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죠.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가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를 읽어야 돼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옵니다. 네, 우리 아는 윤동주 씨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일본의 현무소에서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시를 적었죠. 그의 제목은 한글로 시를 적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장시개명을 통해서 한글 이름도 적지 못하게 하고 모든 말과 글을 일본어로 표현하게끔 했는데 그 시대를 저항하는 이 시인은요, 한글로 시를 적었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마두타가 되어서 바닷물을 몸에 주입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시름을 당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그의 지인들이 죽고 나서 유고작이라고 하죠. 윤동주의 시집을 내게 됩니다. 윤동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걸 짧게 스케치한 것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면 문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Sends you to heaven, so don't look away. 기라네마 도치. You to heaven, so don't look away. 파란 독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초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Crack in your name, the only break is the one that you make inside.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잘 보셨습니다.
점 부끄럼 없이 이 땅을 살아가기 원했던 윤동주의 마음,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여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참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키팅 선생님 나오는데요. 우리가 왜 시를 적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 의술, 사업, 기술 이런 것들은 참 고귀한 일이고 우리의 인생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시를 짓거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낭만과 사랑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좀 단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삶에 필요한,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런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라면 시를 짓고 아름다움을 장려하고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다른 것과 좀 차별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플리피라는 시인데요. 월트 휘터만.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모두 걷는 뒤에 이미 걷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위대한 선장들과 기관사들이 제1을 완수한 뒤에 고귀한 발명가들, 과학자들, 화학자들, 지질학자들, 민족학자들 뒤에 마침내 시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오리라. 하나님의 참 자녀가 와서 제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그런 함선, 그 큰 배가 이제 드디어 건너왔을 때요. 그 배가 건너기 위해서 선장이 있었고 기관사들이 있었고 그 일을 완수했죠. 그리고 발명가들과 과학자, 화학자, 지질학자, 민족학자들이 와서 그 땅을 탐사하고 뭔가를 하지만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둔 다음에 마지막에 마침내 시인이 온다는 거죠.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만큼 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걸 잘 보여준 시입니다. 이병률 시에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난 인생이라는 말을 몰랐다. 인생이라는 말이 싫었다. 어른들 중에서도 어른들이나 입에 달고 사는 말이거나 어쩌면 나이 들어서나 의미를 갖게 되는 말인 줄로만 알았으며 나는 영원히 그때가 오게 되는 것인 줄도 몰랐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인생이 찾아왔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인생이 찾아왔다. 굉장히 큰 배를 타고 와서는 많은 짐들을 내 앞에 내려놓았다. 이제 앞으로는 그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하나 풀어봐야 한다고 했다. 좋은 소식 먼저 들려줄까? 안 좋은 소식 먼저 전해줄까? 언제나처럼 나에게 그렇게만 물어오던 오전 11시였는데 예고 없이 인생이 여기 구석까지 찾아왔다. 예. 이별이 오늘 만나고자 한다. 인생이 오늘 나를 찾아서 만나고자 한다. 흔히 그렇잖아요.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혹은 와인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참 인생이 고달프다. 인생에 대해서 뭔가 회한 삶이란 뭔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툭툭 내뱉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시절 그때 나는 인생이 싫었고 어른들이나 입에 달고 살거나 뭐 나이 들어서나 의미를 갖게 되는 인생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한테 인생이 찾아온 거죠. 예. 큰 배를 타고 와서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풀어보게 만듭니다.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이렇게 같이 다가오면서 나에게만 물어오던 오전 11시 같은 아직까지 젊은 인생이었는데 예고함은 없이 인생이 구석까지 나를 찾아온 거죠. 이것은 어떤 이별, 상실 혹은 삶의 중대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걸어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합니까? 잘 안 하죠. 아까 우리 이혜령 씨에도 보면 혼자 누운 날에 아파 있으니까 그 허파에 이렇게 기침 소리, 몸에 신열이 나면서 바이러스를 싸우면서 이렇게 온갖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내 안에 온갖 생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걸어옵니다.
우리 삶이 뭔가 힘들어지거나 꽉 막힌 구석에 다가갔을 때 오늘 잘 만나던 사람이 이제 절교하자, 헤어지자,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 내 인생에 그런 사람과 떠나게 됐을 때 그런 질문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우리 그 위병소에 이렇게 대면으로 방문했을 때 김민희의 모닥불 피워놓고 그 노래 불렀던 거 혹시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처럼 죄를 남기고.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모닥불은 타고 있고 이야기는 끝이 없다. 근데 그 노래를 들었던 그 청년 시절의 아버지가 내가 군대에서 처추가 나왔는데 사귀던 애인이 이제 헤어지자라고 했을 때 그 노래의 가사가 굉장히 귀에 꽂혔다는 거예요. 무덤덤한 마음, 군인이니까 그냥 군대 가니까 헤어질 수 있구나.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한 듯 이성으로 받아들이는데 가슴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노래의 가요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나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이별이 찾아오니까 그런 게 들리고 보이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 각기 다른 순간이지만 그런 일들이 아마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시에 우리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신경님의 갈대 유명한 시인데요. 이 시를 낭송하는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이 갈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어느 밤에 온몸이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도 달빛도 아니고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울음인 것을, 자신의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산다는 것이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지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 때문도 달빛 때문도 아닌 스스로 흔들린다. 갈대의 흔들림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그 흐느낌을 보았던 거죠. 통곡하고 막 절규하는 울음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흔들리는, 흐느끼는 울음. 여러분, 이것은 울어본 사람이 좀 아는 겁니다. 너무 힘들 때 사람이요, 몸이 자연스럽게 흔들려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상처와 아픔들로, 떠나간 이별과 상실로요, 흔들려요. 그 갈대의 흔들림도 바람 때문도 아니고 달빛 때문도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 흔들리는 흔들림이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갈대 자체는. 시인은 자신의 그 마음을 그렇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와서 흔드는 그런 것인데, 또한 달빛은요,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아름다운 달빛. 하지만 나는 이렇게 땅에 뿌리박고 있는 현실, 이상과 괴리,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도 아니고, 어떤 환경 때문도 아니라, 스스로의 울음 속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시인은 표현했습니다. 예, 프루스트와 기호들, 이 책을 보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프루스트의 그 대심리 소설이지요. 이 책의 이야기를 질 둘레즈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정리를 해본 것이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38의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어머니였고요. 그래서 프루스트는 방 안을 다 코르크 마개로 다 막아버립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때부터 책을 적기 시작했는데, 자기 인생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것을 글을 적게 되는데, 7, 8글 아주 두꺼운 많은 권들의 책이고요. 쉽게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나는 그 수많은 상념들을 다 이렇게 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책을 읽기도 쉽지 않고요. 저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했는데, 그 마들렌 빵 한 조각에서 콩불에 있었던 어린 시절에 자신의 추억을 다 소환해서 글을 적고요. 홍차 한 잔에서도 자기의 잃어버린 기억들을 찾아내면서 그 세세하게 적어가는 그런 심리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루스트가 이렇게 사람이 지혜를 얻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는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고통 없이 배우는 것이고, 또
또 하나는 삶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지식 중에서 고통스럽게 얻어진 체득한 지혜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질 들레즈는 이 프루스트의 이 책에 있는 네 가지 기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후적의 기호이죠. 잃어버리는 시간. Time which we lose. 안에서요. 잃어버리는 시간들. 참 공허한 시간이죠. 다들 가면무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허한 시간이죠. 보여주고 싶은 거. 우리 SNS 하면서 사람들이 먹방도 찍고 뭐 좋은 데 갔다고 찍고, 근데 그 속에 숨겨진 울음들이 있잖아요. 신경림의 갈대처럼. 그런 게 노출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공허한 가면무도에 불과하다. 잃어버리는 시간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기호는 또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로스트 타임. 어떤 의미입니까?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사랑을 다 해보시고 또 이미 겪어보신 많은 분들이시고 저도 이제 겪어보지만 사랑에는 쓰라린 고통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또한 사랑했던 삶의 그 깊이만큼이나 아픔도 있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기호가 있는가 하면 다른 차원에서 감각적 기호가 있는데 되찾는 시간이라는 거죠. Time we restore.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빵 한 조각 또 커피 한 모금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과정이죠.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재해석해내고 그것을 이렇게 재조명해내고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게 때로는 빵 한 조각이 될 수 있고요. 커피 한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감각적 기호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통해서 기억을 소환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되찾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예술의 기호입니다. 되찾은 시간. 예술의 경지에 이르면 그 모든 것을 마치 창고에 쌓아놓듯이, 보물창고에 집어넣듯이 리스토어드 타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질 들레즈는 프루스트와 기호들의 이 책을 통해서 프루스트의 책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이 네 가지 기호로 정리를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고의 그 기호는 예술적 기호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시간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돌려준 기억을 가지고요. 근데 이제 예술의 기호는 우리에게 되찾은 시간을 주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음악을 부른다든지 시를 짓는다든지 영화를 만든다든지 책을 적는 게 이런 예술의 기호죠.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래서 가장 높은 차원으로 예술적 기호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술작품은 행복의 신호다, 기호다라고 들레즈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술작품은 우리에게 모든 사랑에서 일반적인 것은 개별적인 것의 곁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슬픔의 본질을 규명해내기 위해 슬픔의 원인을 무시하게 만들므로써 슬픔을 견뎌내는 힘을 기르는 훈련을 통해서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겪었던 어떤 상실의 경험, 사교계의 그 공허한 기호들, 또 사랑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그이도 그러하고, 옆에 있는 우리 용사도 그러하고, 다른 작가님도 그러하고,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인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개별적인 고통의 경험이 일반적인 것으로 바뀌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 고통이 이 글로 바뀌게 되면, 예술로 바뀌게 되면요, 고통은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개별화에서 보편화로 움직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르는 것,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예술적 작업,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되찾은 시간이 된다. 우리가 이 시를 읽고 공부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겹쳐서라는 시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양말 삐져나온 이 발가락, 엄지발가락의 발톱과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신의 얼굴을 보는 듯한 그런 시. 예, 제가 읽을 수밖에 없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났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신경이 많이 쓰였다. 오래 있어야 하는 자리였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양말 구멍으로 내민 살이 꼭 그곳에 있기 싫은 채 실은 내 얼굴 같았다. 구멍이 나는 쪽은 항상 오른쪽 발이었다. 신경 쓰면서 살지 않았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집요하게 한쪽에만 구멍이 생겼다. 하긴 사람만 없으면 그것도 별일은 아니겠지만 밖으로 나가 새 양말을 사서 얼른 신었다. 신었던 양말을 벗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 위에다 다 신었다. 속옷을 두 장 입는 사람도 있다. 가면과 가면은 겹쳐진다. 쓰고 있는 가면 위에 또 다른 가면을 겹쳐줄 수도 있다. 만두피가 생겨 만두를 빚을 일이 생겼는데 안에 다 채울 것이 없어 냉동 만두를 넣고 통째로 감쌌던 적이 있다. 이병렬의 겹쳐서라는 시입니다.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좀 발가락이 시원해서 보니까 양말에 구멍이 다 있는데 그곳에 꼭 들키기 싫은, 그곳에 있기 싫은 내 얼굴이 마치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럼 이 물질의 기호잖아요. 아까 감각적 기호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술의 기호로 이병률은 시를 적은 거예요. 구멍이 또 희한하게 또 오른쪽에만 나. 신경 쓰지 않아도 이쪽에만 나는 어떤 습관. 그래서 다른 사람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그것이 계속 신경이 써있고 새 양말 샀는데요. 있던 구멍난 양말을 벗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 위에 더 신었다는 거죠. 그래서 겹쳐서라는 거예요. 양말 위에 양말을 얹었고 가면 위에 가면을 얹었다. 그죠? 만두피 위에 만두를 얹은 것처럼 어쩌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브루스트 기호